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48편 회회인 그들은 누구인가. 전하, 응방 관계자들의 전횡을 어찌하여 모른 채 하시옵니까? 응방 일을 맡아 하는 자들이 안찰사는 물론이고 지방 주군의 목사와 수령들을 모함하여 참소를 일삼고 있사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들이 가는 곳마다 매의 먹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의 가축을 잡아가는 바람에 개와 닭이 씨가 마를 지경이옵니다. 이번에 전한 건조를 감독하기 위해 원나라에서 온 탐납 역시 응방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도록 간하지 않았사옵니까? 하오니 응방의 폐해를 바로잡으시옵소서. 바로잡으시옵소서. 무분별하게 응방에 편입한 민호들을 복귀시키시옵소서. 복귀시키시옵소서. 뭐하라, 지금 경들이 과인에게 응방의 폐해를 운운하였는가? 재상들은 그 입들을 다물라! 전하, 지금 윤수와 이정, 원경, 박의 등의 전횡을 방치해 두신다면 입 다물라 하지 않았는가? 정이 그렇다면 과인이 원나라 황제에게 청하여 황제가 신임하는 회회인을 보내달라 할 것이다. 황제의 신임을 받는 자를 응방 관리자로 앉혀놓으면 그대들이 감히 과인에게 응방을 어찌하라는 말을 다시는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몽골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에서 그 응방이라는 것이 이제 전국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고려에도 충렬왕 원년에 설치하게 된 거죠. 1275년에. 뭐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매사냥은 일찍부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려의 매가 특별히 그 매사냥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아마 고려인들 중에서 몽고에 아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실들을 얘기하고 하게 되면서 응방을 자의반 타의반 설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인천대 이형우 교수로부터 몽골, 즉 원나라의 응방이 고려에 설치된 과정을 들어봤는데요. 응방이 설치된 배경과 또 응방 관계자들의 전횡, 그리고 원나라 세족 쿠빌라이와 응방과의 관계 등은 지난 시간에 소개했기 때문에 제3 거론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응방이 단순히 사냥용 매를 사육하는 관청이라면 조정의 대신들과 지방관들까지 나서서 수차에 걸쳐서 응방 관계자들의 폐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그처럼 충렬왕은 완고하게 귀를 막고 있었을까요? 혹시 응방이 사냥용 매를 사육하는 것 이외에 다른 구실로 이용되지는 않았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강한 교수가 발표한 1270~80년대 고려의 응방 운영 및 대외무역이라는 논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원나라에서 응방은 매 사육이라는 본연의 직능 수행에 그치지 않고 많은 재화와 인력이 교통하는 일종의 경제 단위로 성장하였다. 고려에 설치된 응방들은 매 수렵과 사육에 종사하는 한편 고려의 물자들, 즉 은의 유출에 기능하는 등 고려 사회에 사뭇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당시 고려왕이었던 충렬왕은 그 폐단을 단속하는 한편으로 자신의 측근들을 활용해 그를 적극 육성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려의 세원을 보호하고 그것을 세입으로 연결시켜 국가 재정을 안정시켜야 하는 고려의 국왕으로서 응방을 철폐하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을 비호하고 활용한 것은 대단히 의아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혹여 충렬왕의 응방 활용에는 또 다른 의도가 내재되어 있지는 않았을까? 응방이 수집한 고려의 은을 국외로 유출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충렬왕은 응방을 통해 집적한 재화를 별도의 용도에 쓰고자 했을 것이다. 이강한 교수의 논문 일부를 발췌해서 들려드렸는데요. 그 요지는 충렬왕이 응방을 통해 수집된 은을 대외무역을 하는 데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고려사에 등장하는 회회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상들이 응방의 폐지를 주청하자
충렬왕이 노하여 회외인으로서 황제에게 신임받는 사람을 청해와서 응방을 관리함으로써 재상들이 감히 다시 말을 못 꺼내게 하려고 하였으나 조인규가 강력하게 간하고 또한 공주도 안 된다고 말하여 그만 중지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충렬왕이 느닷없이 회회인을 유치해 응방의 관리자로 맡기려 한 배경에서 응방을 통한 충렬왕의 대외무역 정책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죠. 이강한 교수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 회회인들이 당시 그 동아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교육권과 그다음에 이제 서아시아 이슬람 세계 사이에 그 동서교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동서교육을 오가면서 그 몽골 황족들의 재화를 투자를 받아가지고 서아시아 아랍 세계에 가서 이제 대리 투자를 한 다음에 이윤을 거두어서 다시 이제 몽골 황족들한테 돌려주고는 그런 식의 활동을 하거든요. 그게 오르탁 교육이라는 것인데 충렬왕도 그런 식의 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찌되었든 간에 원응방이 고려내에 많이 서치가 되어 있었으니까 그 많은 고려은이 거기에 집적이 되어 있었고 근데 그 은을 갖다가 서역시장에 투자를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원격 무역에 대한 조회가 없다 보니까 고려인들로서는 이제 이 회회 상인들을 유치해가지고 관리를 맡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충렬왕이 대외무역의 매개인으로 삼으려 했다는 이 회회인은 다른 말로는 생모기인이라고도 합니다. 원나라 시기에 아랍인이나 중앙아시아의 트루크족인 위구르인들로 비정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아라비아의 상인들도 여기에 해당하겠죠. 바로 이 회회인이 고려 가요에도 나타납니다. 충렬왕 때 유행했던 작자미상의 고려 가요 쌍화점이 그것인데요. 여기에서 쌍화점은 만두가게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쌍화점은 조금 뒤에서 거론할 충렬왕의 음악 정책과도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김에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후렴구는 생략하고 또한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어로 의역해서 소개하자면 그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쌍화점에 만두 사러 갔는데 회회아비가 내 손목을 쥐더이다. 만일 이 말이 집 밖으로 새나가면 조그만 새끼 광대 내가 발설한 줄 알리라. 그 집에 나도 자러 가야겠다. 나도 가야지. 그 잠자리만큼 지저분한 곳도 없다네. 삼장사의 등을 켜러 갔더니 그 절지주가 내 손목을 잡더이다. 만약 이 소문이 절바깥에 퍼지면 조그만 어린 상좌 내 놈 탓인 줄 알리라. 그 집에 나도 자러 가야겠다. 나도 가야지. 그 잠자리만큼 지저분한 곳도 없다네.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더니 우물 속의 용이 내 손목을 잡더이다. 만약 이 소문이 우물 밖에 번지면 조그만 두레박 내 탓이라 여기리라. 그 집에 나도 자러 가야겠다. 나도 가야지. 그 잠자리만큼 지저분한 곳도 없다네. 술 파는 집에 술 사러 갔더니 그 집의 아비가 내 손목을 잡더이다. 만약 이 소문이 집 밖에 퍼지면 조그만 술바가지 내 탓인 줄 알리라. 그 집에 나도 자러 가야겠다. 나도 가야지. 그 잠자리만큼 지저분한 곳도 없다네. 네, 고려사 악지에 수록된 이 쌍화점은 고려 가요 중에서 가장 에로틱한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충렬왕 재위 시기의 퇴폐적인 사회상 그리고 성풍속도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1년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이 쌍화점의 주인이 회회아비로 설정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서 당시 고려 사회에 이 회회의 상인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죠. 네, 지난 시간에 충렬왕에게 쓴소리를 주저없이 간언해서 갈등을 빚기도 했던 감찰사에 관한 기사를 소개했었죠. 조선시대 사헌부에 해당하는 이 감찰사는 본래는 어사대였다가 관제가 개편되면서 감찰사가 된 것인데요. 충렬왕 6년 3월에 감찰사에서 국왕에게 또 이렇게 고합니다. 전하, 예전에 강화도에 있을 때에는 공납물과 세국의 수입이 비록 충분하지는 못했으나 그런대로 수요를 충족하였는데 지금 좌우창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대방주 외 칠색, 안색, 아도적 등 여러 관청을 설치하고서 이런 각 관청의 식량도 모두 우창에서 공급을 하고 있어서 창고가 빌 수밖에 없사옵니다. 청컨대 이런 공급은 면제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궁궐을 건축하는 공사가 벌써 3년이나 계속되는데 조정 관원들 중에서 노예가 없는 이들은 자기 녹패를 팔아 인부를 사서 부역에 내보내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 직접 부역에 나가 일하는 자들이 있으니 청컨대 이것 역시 면제하게 하시옵고 농한기를 기다려 일을 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오라. 각도의 알념사 별감은 그 직분이 수령들의 사업 정형을 고찰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탐문하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모두 다 주상전하께 바친다는 구실로 백성들로부터 명주, 모시, 가죽, 돈, 포, 과실, 종이 등의 물건들을 수탈해서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은 자들에게 뇌물로 주고 있으니 청컨대 이들 모두를 색출해서 그 죄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감찰사에서 과인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뭐 그리 많은고. 백성들로부터 종이 공납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데 종이는 당나무로 만드는 것이고 당나무는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인데 백성에게 무슨 배단이 있단 말인가. 승지 정가씨는 전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니 말해보라. 예, 전하. 신이 일찍이 전주에서 공무를 맡아볼 적에 백성들이 종이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사온데 무척 험한 고생을 하고 있었사옵니다. 이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종이를 함부로 써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했사옵니다. 알겠다. 장차 공납을 빙자하여 백성들로부터 종이를 거두는 일을 금하도록 하라. 감찰사의 간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찰 시승 심양과 문흥 등은 충렬왕의 잦은 사냥 행차를 두고도 가차없는 비판을 가합니다. 충렬왕은 사냥을 자주 하는 데다 함께 간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고려사 저류에 올라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냥을 어찌 그리 편하게만 하려고 하느냐? 사냥이란 것은 말을 타고 달려가서 짐승을 쫓는 것이니만큼 험한 곳을 평지처럼 생각하고 내달려서 보획을 해야 하거늘 너희들은 평탄한 곳으로만 골라다니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짐승을 많이 잡을 수가 있겠느냐? 아마도 충렬왕은 사냥을 나갔을 때 왕의 체면도 아랑곳 없이 몸을 사리지 않고 말을 몰았던 모양인데요. 그러한 사냥 습관까지 감찰사의 따가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주상 전하, 나라의 형편이 매우 곤란하고 날이 가물어서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니 사냥이나 하면서 유흥을 즐길 때가 아니옵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놀고 사냥하시는 데에만 마음을 기울이시고 백성은 돌보지 않으시옵니까? 또한 부득이 사냥을 하시더라도 길들여지지 않은 말로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길을 달리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곳에서 사고라도 난다면 뒤늦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꼭 어쩔 수 없으시다면 장사들을 시켜서 평원지대에서 짐승을 쫓아 사냥하게 하시고 전하께서는 높은 데에 올라가서 구경하시면 될 것이옵니다. 알겠느니라. 알아들었으니 그만하라.
아랠 말씀이 아직 더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어디 더 해보도록 하라. 응방 사람들이 다투어가며 궁중에서 호화잔치를 베풀고 있사옵니다. 금을 오려서 꽃을 만들고 명주씨를 가지고 봉황새를 만드는 등 사치가 극에 달하여 이루 형언할 수가 없사옵니다. 한때의 오락을 위하여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도 한간에 저속한 소리를 물리치시고 교방의 법에 맞는 악곡을 울리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교방은 고려시대에 가무하는 기녀들을 가르치고 관장하던 기관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감찰사가 거론한 한간의 저속한 소리란 어떠한 음악을 말하는 것일까요? 김원상이라는 인물이 이제 1270년대 말에 국가에서 음악과 이제 가무를 담당하는 관현방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그 관현방에 그 이른바 대학,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연주할 대학을 다룰 제인들이 모자라다고 판단을 하고 지방에서 여러 창기들과 그다음에 이제 자색과 예능을 갖추고 있는 자들을 그 교방에 충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경 지역의 무당과 관비들 중에서 또 이제 가무에 능한 자들도 궁중에 배속을 시키고요. 그다음 그들에게 이제 비단 옷을 입히고 그 여러 이제 형태를 갖추게 한 다음에 신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새로운 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성을 가르쳤던 것으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신성의 가사가 바로 쌍화점의 가사입니다. 앞에서 고려 가요 쌍화점의 내용을 소개했었지요. 감찰사에서 지적한 한간의 저속한 소리가 바로 이 쌍화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강한 교수가 거론한 김원상은 간신열전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어느 때 김원상이 신조 태평곡을 지어서 적선이라는 여자에게 가르쳤는데 하루는 국내 연회에서 적선이 그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왕이 그 노래를 듣고 질투가 나서 낯빛이 달라졌다. 하하, 이 노래는 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짓지 못했을 터인데 누가 지은 것이냐? 저의 오라비인 김원상과 박윤재가 가르쳐준 것이옵니다. 인재를 몰라보았구나. 장차 김원성을 통례문 지후로 그리고 박윤재를 권무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감찰사에서 국왕이 혹했던 그 노래를 한간의 저속한 소리다 이렇게 비판을 했으니 충렬왕의 심기가 편치 않았겠죠. 특히 감찰사의 감찰시사 심양은 충렬왕에게는 매우 껄끄러운 관원이었습니다. 이 신성이 단순히 가무에 맞추기 위해서 만든 음란한 기사는 아니었던 것이 고적 왕급이 모두 그 전통 곡조에 맞았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확인되는데요. 충렬왕이 이제 음악을 통한 교화 정책을 구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아직은 미상입니다. 다만 이 심양의 처벌은 바로 이 충렬왕의 음악 정책을 비판하다가 비롯된 사건인 것 같아서 발단은 그 장성현 지역에 있는 한 무당에서 비롯됐는데요. 장성현의 무당과 관련된 이 사건은 열전편 심양전에 그 내막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충렬왕 초년에 심양은 공주부사로 있었다. 그때 장성현의 한 여자가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왜 무당이 되었는지를 아는가? 금성대왕이 하늘에서 내려와서는 내가 만약 무당이 되지 않는다면 내 부모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무당이 되었던 것이다. 이후 그 무당은 신기하고 영험이 있다고 소문이 퍼졌다. 나주 사람 중에 조정의 벼슬살이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충렬왕에게 그 무당을 찬거하였다. 그처럼 영험한 무당이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그 무당을 대궐로 오라 이르라. 과인이 접대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무당이 어명을 받고 개경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무당 일행이 지나는 고을들에서는 모든 수령들이 예복을 갖춰 입고 교회까지 나가서 공손히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드디어 이 무당이 충청도 공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공주부사 심양은 다른 고을의 수령들과는 달리 그 무당을 맞이하기는커녕
못 본 채 해버립니다. 그러자 그 무당은 화를 내면서 나는 어젯밤에 귀신의 말을 들었다. 그 귀신이 나에게 무엇라 말하는 줄 아는가? 공주부사 심양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였다. 공주부사가 대접을 해주지 않자 그 무당은 한운 수 없이 물러가서 일신역에서 숙박을 하게 됐는데, 심양이 사람을 시켜서 그 여자가 무엇을 하는지 엿보게 합니다. 그런데 심양의 지시에 따라서 무당의 동태를 엿보러 갔던 관원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부사나리, 그 무당은 공윤구라는 사내와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요망스런 무당을 당장 잡아들이도록 하라! 심양이 무당과 공인구를 체포하여 문초하니 사통한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니까 심양은 국왕이 대궐로 불러서 접대를 하고자 했던 그 무당의 허위를 벗기고 옥에 가두어 버렸으니, 사특한 무당에게 혹해서 궁궐로 불러올리려던 충렬왕으로서는 또 한 번 자존심을 구기게 된 셈이었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심양이 감찰사의 감찰시사 문흥과 전중시사 이승휴 등과 더불어 국왕에게 이렇게 쓴소리를 합니다. 전하, 상장군 윤수는 궁전 내부에서 왕을 모시고 연회에 참가했을 때 무례하게도 상 위로 올라가서 장난삼아 춤을 추었사옵니다. 이는 신하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저버린 것이옵니다. 뿐만 아니라 대선사 조영은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많이 한 작자로서 전하께서 주무시는 내전으로 무시로 출입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있사옵니다. 그러니 그 둘을 쫓아내고 엄한 벌을 내리시어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하시옵소서. 충렬왕으로서도 이들의 무례한 행동을 감쌀 구실이 없었기 때문에 심양과 문흥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당사자인 윤수와 조영이 서로 작당해서 없는 죄를 꾸며서 왕에게 심양 등을 벌주라며 참소를 합니다. 왕은 심양 등을 잡아들이게 하고 장군 임비와 지윤보로 하여금 심양을 문초하게 합니다. 나무로 만든 형틀로 주리를 틀면서 기와 조각을 다리 사이에 끼고 사람을 시켜 그 위에 올라가 짓밟게 하니 피가 터져서 땅바닥으로 흥건하게 흘렀다. 그러나 심양은 끝끝내 무죄를 주장하니 드디어 그를 순마소에 가두었는데, 길 가는 사람들은 형틀에 묻은 핏자국을 가리키면서 저것이 바로 대관의 피다라고 하였다. 문흥과 진척도 심양과 함께 어울렸으니 그 둘을 낙도로 유배시킬 것이며 전중시사 이승휴는 파직시킬 것이다. 이후에도 심양이 그 충렬왕의 사냥, 연락을 비판하고 더 이상 이제 방종하지 마시고 삼국의 법을 따르라고 충고도 하고, 윤수나 그 충렬왕이 총애하던 그 선사 조영 등을 음란하다고 배척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심양이 충렬왕에게 이런 여항의 어떤 소금을 멀리하고 교방의 법곡을 취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충렬왕의 음악 정책이 아무래도 이제 성리학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전통적인 범주를 벗어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충고를 한 것이었는데, 처음엔 충렬왕이 그 모든 걸 받아들이다가 못 참고 처벌을 한 것입니다. 이승휴도 이 사건에 연루돼서 파직을 당했는데요. 열전편 이승휴 전을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승휴는 왕의 뜻에 거슬려서 파면되자 옛집에 가서 은거 생활을 하며 따로 용안당이라는 집을 지어서 불교 서적들을 보았고 제왕 운기를 저술하였다. 그 참소 사건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았으나 이승휴의 경우에는 그 때문에 제왕 운기를 저술할 수 있었으니 이 난세가 명작을 낳는다는 말이 틀리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왕 운기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렇다면 심양과 문흥 등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궁전 뒷뜰로 나갔다가 두견화가 핀 것을 보고서 시를 지었다. 자, 과인이 주견화를 보고 시 한 수를 지었으니 그대들이 이 시를 읽고 화답을 하도록 하라. 그러자 백문절이 왕에게 아뢰었다.
주상 전하, 전하께서 지으신 글어를 보이시며 신등에게 화답을 하게 하시니 만세의 영광이옵니다. 헌데 심양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말하라. 감찰시사 심양이 감히 성상의 뜻을 거슬렀으니 그 죄가 중하다 하겠사오나 그도 선비에 속하는 사람이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어서 문학을 사랑하는 미덕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찰서에서 왕이 하는 일에 대하여 시비를 논하는 것은 그들의 직임이 아니다. 또한 그 말이 불손하기에 책임을 물었던 것인데 경들이 그리 청하니 용서해 줄 것이다. 얼마 뒤에 진척과 문흥도 풀려남으로써 국왕의 측근 세력인 윤수와 조영에 의해서 꾸며진 이 참수 사건은 없던 일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충렬왕 6년 3월, 전하, 원나라에서 해아라는 사람을 보내왔사옵니다. 그자가 황제의 칙명을 가지고 왔다 하던가? 그러하옵니다. 특별히 황제가 도망친 군사들을 지방에서 숨겨주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일렀으며 회회인들이 마음대로 도살하는 것을 금하라 하였사옵니다. 여기에서 다시 회회인이 나옵니다. 그들이 고려에서 짐승을 도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가 지침을 내린 것으로 봐서 이 시기 이슬람의 상인들이 고려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회회인 상인들은 고려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동서교역로상에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이었던 진주 같은 물자들을 갖다가 원래 인도 지역에서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인도 지역에서 이제 확보한 물량이 충분치 못했을 경우 이제 여러 주변 지역에서 구하려고 했었을 것이고 실제로 고려 내에서도 갑자기 뜬금없이 진주 채굴을 서두르는 정황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려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원 정부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가지고 서역시장에 대리 투자를 하는 건데 가끔 파산을 해가지고 원 정부에게 빌린 돈만큼을 갚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응해서 원 정부가 강력한 채권 행사를 하게 되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으니까 여러 주변적으로 도피를 하거든요. 이런 회회 상인들이. 그런 경우 고려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회회인들이 고려에서 진주를 채취했다는 사실들은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서도 입증됩니다. 충렬왕 윤 3월에 원나라에서 임유관 및 회회인 아실마리를 파견하여 탐나의 진주를 채취하게 하였다. 6월에 임유관이 탐나에서 진주를 채취하려다가 얻지 못하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100여 개의 진주를 탈취해가지고 원나라로 돌아갔다. 이러한 기록으로 봐서 원나라와 이슬람권을 오가며 중개무역을 하던 회회인들이 약속했던 진주를 구하지 못하자 고려로 들어온 사례도 있었고, 또한 원나라에서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하고 이 고려로 도망쳐온 회회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뒷날 쿠빌라이가 언급한 바를 근거로 유추하면 당시 동서교육 중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노비 상인들이 고려에도 진출해서 말썽을 부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해 여름 4월, 중랑장 간유지가 원나라에 파견됩니다. 그런데 이 사절단에는 이례적으로 처녀 한 사람이 동행합니다. 원나라의 평장 아함마라는 사람이 고려 출신의 미인을 구한다고 했는데 장인경이라는 사람의 딸이 그의 배필이 되기 위해서 사신단을 따라서 원나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 간섭기 초기만 해도 고려에 와 있던 원나라 관리가 고려 대신의 딸을 배필로 삼을 거라는 소문이 퍼졌을 때 이번에 우리 고려에 와 있는 몽골 오랑캐가 철을 구하는데 조정 대신의 딸들 중에서 선택을 할 것이래. 조정 대신 가문에서 누가 그 오랑캐한테 귀한 딸을 시집 보내겠어. 아이고 무슨 소리야. 싫어도 그쪽에서 원하면 가야 한다는데. 몽골 오랑캐가 일단 점을 찍었다 하면 꼼짝없이 그 나라로 팔려가야 한다는 거야. 아이고 참, 자네한테 관연한 딸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이고 큰일이네.
우리도 서둘러서 아무데나 짝을 맞춰야겠어. 우리 딸이 그 오랑캐 나라로 잡혀가는 꼴을 볼 수야 없지. 이랬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예 자진해서 자신의 딸을 원나라 관리에게 시집 보내려고 나선 사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이 장인경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고려사의 해당 기록은 이렇습니다. 중랑장 간유지를 원나라에 파견하였다. 평장 아함마가 아름다운 여자를 구하였는데 장인경이 자기의 딸을 보내고자 요청하였기에 조정에서는 그에게 낭장벼슬을 주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가 딸을 팔아서 관직을 얻은 데 대하여 비난하였다. 그런데 원나라에 갔던 장인경의 딸은 되돌아오고 맙니다. 당사자인 아함마가 장인경이 고려 조정에서 명문가가 아니라면서 거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고려에서는 장군 조윤번의 딸을 원나라에 보냅니다. 원나라 관리를 사위로 맞으려다가 무산된 장인경이 고려 조정에서 그 대가로 받았던 낭장벼슬을 삭탈당했는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원 간섭기가 진행돼서 원과 고려의 관계가 안정되자 출세를 위해서 원나라 관리에게 딸을 출가시키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궁궐 신축 공사가 어찌 이리 더딘 것이오? 전하, 부득이 공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옵니다. 왕비가 완공될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공사를 중단하다니, 그 무슨 말이오? 주상 전하, 지금 궁궐 신축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인들과 인부들은 3년째 단 하루도 쉬지 못하였사옵니다. 더구나 지금은 농번기인 바에 그들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농사를 짓게 해야 할 것 아니겠사옵니까? 뿐만 아니라 경상도와 전라도에 두 해째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야우성입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을 진율하기에도 모자라는 판인데 일본 정벌을 위한 군량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면 나라가 파산하고 말 것이옵니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소? 전하, 원나라에 양국을 구워달라 청하시옵소서. 뭐요? 우리가 원나라에 양국 지원을 요청한 바가 없거늘 저쪽에서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일 것 같소?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본 정벌에 쓰일 병량미 마련이 불가하다 아래시옵소서. 아니, 전라도, 경상도에 흉년까지 겹쳤으니 실제로 전쟁에 대비한 양국 비축은 불가한 실정이옵니다. 원나라에 양국 지원을 요청하시옵소서. 양국을 요청하시옵소서. 그럼 그리 하겠소. 그동안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 내내 고려에 주둔하고 있던 원나라 군사에 대한 군량미를 모두 고려에서 감당해왔고, 삼별초 토벌이나 제1차 일본 원정 등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 고려는 고려의 군사들 뿐만 아니라 원나라 군사의 군량까지 부담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니 양곡을 빌려달라는 고려의 요구가 과연 통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려는 원나라로부터 곡식을 빌려오는데 성공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에 흉년이 들어 장군 김보윤을 원나라에 보내 양곡을 주기를 청하니 원나라 중서성에서 군량 1만 섬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였다. 게다가 나중에 추가로 1만 섬을 더 빌려줍니다. 고려 쪽에서는 일단 지금 1278년에 이미 원둔전이 철수가 돼가지고 2차 일본 정벌이 1281년에 단행됐으니까 그 준비를 위한 병량미를 생자로 고려가 모두 새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고려 정부는 당시 기근에 시달리는 자국민들을 진율하는 데 쓸 진율미도 필요하고 일본 정벌에 투입될 병량미도 필요한데 두 개를 동시에 만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을 요청했던 것이고 원에서 병량 2만석을 빌려주니까 고려에서 그것을 진율미로 전용했다고 나오는데, 애초에 원 제국 정부가 고려민들을 진율하는 데 쓰라고 준 것이라기보다 그냥 고려 정부가 이제 병량미 조달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쿠빌라이로서는 이제 고려가 안정적으로 원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왔으니
고려의 백성들도 넓게 봐서 제국의 백성이라는 인식하에 흉년으로 굶주린 고려의 백성들을 진율하기 위해서 양곡을 보냈을까요? 이강한 교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어디까지나 일본 원정을 앞둔 상황에서 고려가 감당해야 할 군량 확보 차원에서 식량을 빌려준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이후에도 원나라로부터 고려로 양곡이 건너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고려 백성들에 대한 진율미라기보다는 당시 요동 지역에 이른바 동방 삼왕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반란 진압을 위한 군량미로 쓰기 위해서 고려를 거쳐 요동으로 양곡을 운반했을 뿐이지 결코 고려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보낸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무슨 배지? 그러게 말이야. 우리 고려에서 만든 배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배를 포구에 대는 걸 보니까 육지를 상륙할 모양인데? 아니, 저 배에 탄 사람들 말이야. 아니, 행색이 남루한 것이 처음 보는 사람들 같은데? 저기 봐! 저자들이 무기를 들고 내리고 있어! 그러면 혹시 왜구다! 왜구가 쳐들어왔다! 충렬왕 6년 5월 고성 칠포에 왜적이 침입하였다. 대장군 한의원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해안 지역과 섬 등을 방어하도록 하라. 아울러 홀치와 순마 등 여러 영부에 연락하여 군사를 긴급히 징발하도록 하라. 징발된 군사는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누어 수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상 전하, 하포에도 왜적이 쳐들어와서 어부 2명을 잡아갔다 하옵니다. 대장군 인후는 낭장 지선을 대동하여 원나라로 달려가 왜구의 침공 사실을 황제에게 알리고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라. 한동안 보이지 않던 왜구 침공 기사가 갑자기 이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경상도 해안 지역을 침공했다는 이 왜적은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원연합군이 1차 원정 때 일본 열도를 침공한 데 대한 보복으로 고려의 해안 지역으로 쳐들어온 것일까요? 이때가 이제 바로 그 소위 말하는 왜구가 일단 처음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이때 잠깐 보이고, 그다음에 1320년대 잠깐 보이고, 135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공격을 하는데, 일단 이러한 왜적의 침구라는 것이 혹시 1275년에 1차 일본 정벌에 대한 보복성 공격일 가능성 없느냐의 여부를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1차 일본 정벌 때 일본이 많이 놀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도 언제 추가 침공했을지 모르니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큐슈 지역의 하카다만 자체가 도시의 성격이 바뀌고, 그 다음에 여러 내부 변화가 수반될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복 공격을 감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때 쳐들어온 왜적은 일본 중앙조정의 군사들이 아니고 대마도를 비롯한 해안 지역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왜구들이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침공한 것이란 얘기죠. 지금의 마산인 하포는 이전에 원나라의 진수군이 주둔해 있다가 철수한 지역인데 그곳으로 왜구가 쳐들어왔다는 것은 원나라 군대가 빠져나감으로써 생긴 치안 공백을 틈타 침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얼마 뒤에 원나라에 갔다는 사신이 쿠빌라이의 조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 내용은 고려가 알아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고려의 군졸들로서 왜적을 방어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제 머지않아 대군을 동원해서 제2차 일본 원정에 나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던 터에 해안에 출몰한 소규모의 왜구들이야 고려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의미겠죠. 네, 앞에서 쌍화점이라는 가요를 소개했습니다만 고려의 성풍속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 하나를 살펴보기로 하죠. 과거에 대장군 김은은 상장군 김문비와 사이가 좋아서 늘 그 집에서 바둑을 두곤 하였다. 그런데 김문비의 아내 박씨가 창틈으로 바둑 두는 모습을 엿보다가 어쩌면 저희는 인물이 저리 잘났을꼬. 그렇게 칭찬을 하였는데 그 말을 김은이 듣고서는 김문비의 아내를 마음에 두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김문비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고 공교롭게도 김은의 아내도 죽었다. 그러자 김문비의 미망인인 박씨가 사람을 보내 김은에게 청하였다. 장군, 제가 아들이 없습니다. 당신을 닮은 아들 하나를 얻어 키우고 싶습니다. 면대하여 드릴 말씀이 있으니 우리 집으로 꼭 와주세요. 그러자 김은이 여자에게 찾아가서 관계하였다. 그 일이 알려지자 감찰과 중방에서 교대로 글을 올려서 논란을 벌였다. 대장군 김은을 낙도로 유비할 것이다. 김문비의 미망인 박씨 역시 죽주로 귀양을 보낼 것이니 서둘러 처결하라. 지금으로 치면 군부의 최고위 간부 집안 사이에서 발생한 통정 사건인 셈인데요. 고려 가요 쌍화점을 통해서도 고려 여인들의 개방적인 성인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만 당대의 고려 여인들은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남자들보다 더 적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같은 해 7월 첨의중찬 김방경이 왕에게 글을 올려서 퇴직할 것을 청원하는데 왕은 그의 사직서를 반려합니다. 이때쯤이면 김방경의 나이가 상당했을 텐데요. 얼마 뒤에 있게 되는 제2차 일본 원정에 1차 원정에 이어서 또다시 김방경이 노구에도 불구하고 중책을 맡아서 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충렬왕이 김방경의 사직 청원을 반려한 것은 제2차 일본 원정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그 무렵 충렬왕을 비롯한 고려 조정은 제2차 일본 원정을 앞두고 상당히 초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1차 원정은 원나라가 남송 정벌을 하는 과정에서 남송이 일본과 연계하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면 곧 있게 될 이번에 2차 원정은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원정에서는 반드시 승전을 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고려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필시 논공 행상이 있을 터인데 우리 고려가 전투 수행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야 나중에 원나라 조정에 무엇이든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 우리가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야 모르는 바 아니나 원나라 황제가 그만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어야 전쟁에서 공을 세우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듣자 하니 이번 전쟁에서는 남송에서 대규모 군사를 징발하여 참여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남송의 군대는 우리 고려군과는 별도의 진군로를 거쳐 출정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정동 행성의 군사 지휘권을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인데 지난번 1차 원정 때처럼 전쟁 준비 과정에서부터 흔도와 홍다구가 주도권을 지도록 방치한다면 우리 고려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보조 역할밖에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원나라 조정에선 흔도와 홍다구 등에게 지휘권을 맡겨서 정동 행성의 군사를 움직이는 쪽으로 출정 채비를 갖추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손 놓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황제에게 정동 행성의 지휘권을 우리 주상 전하께 이름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홍다구에게 중책이 주어지는 사태는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문을 작성해서 사신편에 보내든지. 사신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전하께서 다시 한번 원나라에 입조하셔서 황제와談판을 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황제가 오라는 말도 안 하는데 우리 주상 전하가 무턱대고 원나라로 건너갈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우선 우리 주상 전하가 원나라를 방문할 것이니 허락해달라는 사절을 황제에게 보내야지요. 좋습니다. 전하께 그렇게 추청드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충렬왕은 장군 박의를 원나라에 보내서 고려의 왕이 원나라 입조를 희망한다는 표문을 보냅니다. 동정, 즉 일본 원정에 대해서는 고려의 국왕인 자신이 직접 황제로부터 지시를 받겠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오코 쿠빌라이가
충렬왕의 입조를 허락한다는 통지를 보냅니다. 홍다구나 흔도가 1차 일본 정벌 때처럼 모든 게 준비되면 군대를 끌고 출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준비 작업 자체를 감독을 하게 되면 1차 일본 정벌 때처럼 그러면 고려에 대한 내정 간섭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것을 좀 일단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정동 행성이라는 이 새로운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드는 행성의 일을 고려 쪽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고려 국왕으로서 고려 내부의 여러 동원 물자에 대한 통제를 스스로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렬왕으로서는 쿠빌라이에게 일본 원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 어가에 오르시옵소서. 출발하라! 충렬왕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세 번째로 원나라 입조를 위해 길을 떠난 것입니다. 2차 일본 원정이 1차 원정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원나라가 남송 정벌을 완료해 대규모의 남송 병력을 일본 원정에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겠죠. 따라서 원정군의 조직과 공격 루트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1차 일본 정벌 때와는 다른 상황인 것이 1차 일본 정벌 때는 홍다구와 흔도 등이 주도하는 정동도원수부라는 단일 기관이 일본 정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준비 과정부터 실제 추진까지 모두를 전담했기 때문에 고려 국왕은 끌려가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2차 일본 정벌 때가 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원 제국이 남송을 몰락시키고 강남 지역을 복속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1276년부터 79년까지의 상황이니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요 2차 일본 정벌 같은 경우는 준비 자체가 중국 강남 지역과 한반도로 이원화돼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에 정일본 행성이 구축이 되고 한반도 쪽에서는 그 정일본 행성의 지부로서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은 일단 정동 행성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지는 기관을 통해서 이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충렬왕 일행이 연경에 당도했을 때에는 이미 쿠빌라이가 일본 정벌군의 편제를 마치고 그 지휘관을 임명한 뒤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 원정군의 조직과 전략이 이미 수립돼 있었다는 얘기죠. 일본 원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원나라 조정으로 달려간 충렬왕으로서는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됐겠지요. 전하, 이미 황제가 동정 계획을 세워서 흔도와 홍다구 등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하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예. 남송의 군사가 10만 명이 동원되는데 그 군사를 지휘하는 장수는 법만호라 하옵니다. 그러니까 법만호가 여기 강남에서 10만 대병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출정하고 강남에서 출정하는 법만호 군대와는 별도로 몽골군과 우리 고려군 그리고 한족 군사 4만 명은 홍다구와 흔도가 지휘해서 우리 고려의 하포를 출항해 바다를 건너간 다음 이곳 일기도에서 강남의 법만호 군대와 만나게 돼 있사옵니다. 일기도에서 양쪽 군대가 합류한 다음에 일본의 성중으로 진격하게 돼 있사옵니다. 흔도하고 홍다구, 그 다음에 이제 남송에서 항복했던 법문호라는 장수가 일단 병력을 끌고 가는데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홍다구하고 흔도는 일단 몽고군과 고려군 그리고 한족군으로 구성된 총 4만 명 병력의 규모를 끌고 마산에서 출발을 하는 걸로 돼 있었고요. 법문호는 이 남송군 10만 명을 데리고 중국 강남에서 출발을 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 두 함대가 소위 우리 발음으로 하게 되면 일본의 일기도에서 만나가지고 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인이 황제를 만나서 요구할 사항을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라. 예, 전하. 우선 탐나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사들을 이번에 원정군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탐나의 경우 원나라가 통치하고 있으니 그곳에 우리 고려 군사를 빼내오면 그만큼
우리가 징발해야 할 군사의 수를 줄일 수 있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고려인과 한인의 군사 수를 가급적 줄이고 몽골군을 더 많이 징발하도록 요구해야 하옵니다. 홍다구에 관해 황제에게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말해보라. 전쟁 준비와 수행 과정에서 홍다구에게 관직을 더 올려주지 말도록 요청하시옵소서. 그리고 정동 행성의 사무를 주상 전하가 관장할 수 있게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단독으로가 아니면 원나라의 도리 첩모가와 공동으로라도 고려 국왕이신 주상 전하께서 정동 행성을 총괄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반드시 관찰하셔야 할 것이옵니다. 충렬왕은 드디어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와 대면하게 되고 미리 준비한 7항목의 요구사항을 제시합니다. 과연 쿠빌라이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